1519년 11월 한양거리에는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34세의 젊은 관료가 끌려갑니다. 그의 죄목은 영모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조선의 희망이었습니다. 왕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 백성들이 기대했던 개혁가, 무엇이 이 천재 관료를 역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이상은 어떻게 현실과 부딪혀 산산조각 났을까요? 지금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화, 기묘사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묘사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506년 중종 반정, 연산군의 폭정에 신음하던 조선은 쿠데타로 새 왕을 맞이합니다. 그 주역들은 누구였을까요?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같은 훈구 공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반정의 공으로 막대한 권력과 토지를 손에 쥡니다. 하지만 중종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그 왕위는 신하들이 쿠데타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신하들의 힘으로 왕이 된 왕. 이 아이러니를 중종은 매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폐비 신씨. 중종의 첫 번째 왕비였던 신씨는 반정 공신들에 의해 강제로 폐위됩니다. 그녀의 아버지 신수군이 연산군의 외척이었기 때문이죠. 정치적 필요에 의해 사랑하는 아내와 헤어져야 했던 중종. 조선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비를 패하고자 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신들이 강력히 추청하여 따를 수밖에 없었다. 왕이지만 자신의 아내조차 지킬 수 없었던 남자. 이것이 중종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중종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을 견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진짜 왕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1515년 30세의 조광조가 전라도 암행어사로 임명됩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다른 관료들처럼 권력과 재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단 하나,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였습니다. 조광조는 성리학의 이상을 현실 정치에 구현하려 했습니다. 그가 꿈꾼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도학정치, 왕과 신하가 함께 성리학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능력 있는 인재를 뽑아 백성을 섬기게 하는 것, 특권층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중종은 조광조에게 깊이 매료됩니다. 왕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유독 조광조를 총애하여 하루에도 여러 번 불러들였다. 조광조는 빠르게 승진합니다. 대사헌, 대사관을 거쳐 조정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으로 젊고 똑똑한 살인파 인재들이 모여듭니다. 김정, 김식, 기준, 한충. 이들은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개혁가들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하고 이상에 불탔던 청년들. 드디어 조선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싹 텄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조광조의 첫 번째 개혁은 혈량과였습니다. 과거 시험이 아닌 추천제로 인재를 뽑는 제도였죠. 향촌의 유교 지식인들이 덕망 있는 인물을 천거하면 그들에게 관직을 주는 방식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조광조의 말에 중종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1519년 혈량과가 실시됩니다. 120명이 뽑혔고 그중 28명이 급제합니다. 훈구파는 불안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할 신진 세력이 대거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조광조는 더 큰 폭탄을 던집니다. 위훈 삭제. 중종 반정의 공신 중 일부는 공이 없거나 미미한데도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훈작을 삭제해야 합니다. 조광조의 말에 조정이 얼어붙습니다. 중종 반정, 공신 76명 중 무려 절반이 넘는 44명의 훈작을 삭제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예를 빼앗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신으로 받은 토지, 노비, 특권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훈구파는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반정을 이루었는데 이제 와서 공을 부정한다는 말인가? 하지만 조광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이 없는데도 상을 받는 것이 옳습니까?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광조 등이 매양 옳지 못한 일을 보면
반드시 다투어 간쟁하니 임금이 때때로 따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였다. 중종은 고민했을 겁니다. 조광조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바로 그 공신들이었습니다. 결국 중종은 위훈삭제를 승인합니다. 1519년 5월 전국 공신 44명의 훈작이 삭제됩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훈구파의 원로남고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저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긴장이 고조됩니다. 개혁과 기득권, 이상과 현실, 미래와 과거, 두 세력은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1519년 11월 어느 날 경복궁 후원의 나무잎에서 이상한 글자가 발견됩니다. 주초위왕.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달릴 주자에서 흑토를 빼면 조시조가 되고 닮을 초자에서 달월을 빼면 빛광이 됩니다. 즉 조광이 왕이 된다는 뜻이죠. 이 글자를 발견한 사람은 훈구파의 핵심 인물 홍경주의 종입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이것은 조광조가 왕이 되려는 영모의 증거다. 남곤, 심정, 홍경주 같은 훈구파 거물들이 즉각 움직입니다. 그들은 중종을 압박합니다. 전하, 조광조를 당장 잡아들이지 않으면 종묘사직이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광조가 영모를 꾀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조광조처럼 성리학의 이상을 추구하던 사람이 왕위 찬탈 같은 짓을 했을까요? 게다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단서를 남겼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이것이 훈구파의 조작극이었다고 봅니다. 실록조차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뭇잎 글자는 간사한 무리들이 조작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진실보다 때로 더 복잡합니다. 중종은 어땠을까요? 조광조에 대한 중종의 마음은 사실 양가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를 총애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왜일까요? 조광조는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은 이런 장면을 기록합니다. 조광조가 임금 앞에서 자주 경전을 강론하며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였다. 임금이 때로 불편해했으나 참았다. 왕에게 직언을 하는 신하. 성리학적으로는 이상적이지만 인간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신하였죠. 게다가 조광조 주변에는 젊은 살인파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중종에게 등을 돌린다면 중종의 머릿속에는 아버지 성종의 말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신하가 너무 강하면 왕이 약해진다. 공포가 의심을 낳고 의심은 결정을 바꿉니다. 1519년 11월 15일 중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조광조를 체포하라. 한밤중 의금부 군사들이 조광조의 집을 포위합니다. 조광조는 담담히 체포됩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떳떳하다. 임금께서 조사하시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신문이 시작됩니다. 고문이 가해집니다. 조광조는 끝까지 부인합니다. 신은 영모를 꾀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라를 바로잡고자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김정, 김식, 기준, 한충. 조광조와 함께했던 살인파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됩니다. 그들의 죄목은 모두 같았습니다. 영모에 동조했다는 것. 조정 전체가 공포에 휩싸입니다. 누가 다음 차례일까? 12월 16일 중종은 최종 명령을 내립니다.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리라. 능주로 귀양가 있던 조광조에게 사약이 도착합니다. 그의 나이 34세. 죽음을 앞둔 조광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조광조는 사약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록 내가 실패했지만 언젠가는 이 땅에 진정한 도학 정치가 실현될 것이다. 조광조는 사약을 마십니다. 동시에 김정, 김식, 한충 등은 사형당하고 기준을 비롯한 수십 명은 유배형을 받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꿈꿨던 젊은이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기묘사화입니다. 기묘사화 이후
조선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살인파는 완전히 괴멸됩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향촌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서원을 만들고 후학을 양성하며 재기의 날을 기다립니다. 훈구파는 다시 권력을 장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중종 역시 변했기 때문입니다. 조광조를 죽인 후 중종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임금이 조광조를 생각하며 탄식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광조는 진실로 나라를 위한 신하였다. 특히 말년의 중종은 조광조의 신원을 회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훈구파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중종은 1544년에 숨을 거둡니다. 그가 죽기 직전 남긴 말이 있습니다. 조광조, 짐이 그를 죽인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25년이 지난 1568년 명종 때가 되어서야 조광조는 복권됩니다. 문정왕후 사후 살인파가 다시 등장하면서입니다. 조광조의 신원이 회복되고 그의 위패가 문묘에 모셔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효사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이상은 현실에서 좌절하는가? 조광조는 분명 옳았습니다. 그의 개혁안은 정당했고 그의 신념은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째, 조광조는 너무 급했습니다. 정치는 타협이 예술입니다. 하지만 조광조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흑백 논리로 세상을 봤습니다. 옳으면 밀어붙이고 그르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위훈 삭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44명을 삭제할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했다면, 반대 세력과 소통하고 설득했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둘째, 조광조는 권력의 본질을 오해했습니다. 그는 왕이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왕도 인간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특히 중종처럼 취약한 정통성을 가진 왕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하가 너무 강해지면 왕은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권력의 역설입니다. 셋째, 조광조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습니다. 도학 정치는 이상적이지만 실현하기 어려운 모델입니다. 조선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기득권층이 순순히 특권을 내놓을까요? 혁명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반발을 낳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조광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시도가 없었다면 살인파의 도학은 관념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의 실패가 없었다면 후대 살인들은 더 현명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선조 때 등장하는 살인파 정치가들은 조광조의 교훈을 배웁니다. 그들은 더 신중하고 더 전략적이며 더 유연해집니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 살인파는 마침내 조선 정치의 주류가 됩니다. 그리고 붕당 정치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조광조가 뿌린 씨앗이 결국 열매를 맺은 겁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는 김효사화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옳은 일을 밀어붙이는 것과 상황을 고려해 타협하는 것, 어느 쪽이 진정한 지혜일까요? 조광조처럼 순수한 신념을 지키다 죽는 것과 타협하며 현실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만드는 것,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삶일까요? 아마도 정답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조광조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 실패한 이상주의자들의 희생 위에서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 먼저 돌다리를 두드려야 한다는 것. 비록 그 사람이 다리를 건너지 못한다 해도 말입니다. 1519년 겨울 34세의 젊은이가 사약을 마시며 꿈꿨던 세상. 그 꿈은 과연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시대 가장 비극적인 사화 중 하나인 김효사화.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 만든 비극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